안녕하십니까. 광주말씀 박상원 상무이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제건강 아카데미 지금 7강을 끝내고 이제 8강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강의가 유익했고 재밌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전반기 저번에 우리 이제 그 관광 이벤트 중요성 파급력과 원을 했어요. 원 하실 때 이제 우리 최상규 박사가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김주호 교수님이 축제 및 이벤트 중요성과 파급 효과 2. 아마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나름대로 그 성과를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특히 이제 오신 관광객분들에게 야, 이 축제는 뭐다. 그리고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져간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이 이제 있을 텐데요. 오늘 또 그것 중에 이제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 아마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 김주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요. 또 크게 관심은 이제 관광이고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관광 이벤트 또는 축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소소한 정보와 지식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데요. 특히 그 우리 관광 이벤트라고 하는 그 좀 한정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 이미 그 전에 이제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이벤트와 축제는 또 출발선이 조금 다릅니다. 보여주는 양상도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이제 관광 이벤트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됐던 그런 계기라든지 배경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광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또 수리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교재가 있죠, 여러분.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 그런 배경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뒷얘기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목차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윤곽이죠. 앞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미 학습을 하셨을 테고요. 이번 시간에 저하고는 6번부터 11번까지 전개합니다. 목차를 하나씩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죠. 이번 6번째는 지역을 변모시키는 대형 이벤트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대형 이벤트 그러면 인간이 이제 처음 그 뭔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분류 작업부터 하죠.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거,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이벤트도 그런 거죠. 예, 크냐 작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굳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 이벤트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겪을 수 있는 이제 대형 이벤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미 겪어보셨던 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덩치가 큰 만큼 또 보여주는 양상도 극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면이 좀 전환되죠. 이제 우리가 대형 이벤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이 대형 이벤트는 덩치가 큰 만큼 들어가는 예산 또는 노력, 시간 또 주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작은 중소 규모의 국가라든지 도시 또는 지역, 마을 이런 쪽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해본 바 뒤에 이제 학습하겠지만 일시적이에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소위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걸 지속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눈여겨 본 것이 원래 있었던 거지만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출발했던 축제라는 것에 관광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좀 개방성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방문객들을 이제 유치하면서 마치 대형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형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이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도 크죠. 진하고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비용을 다 감당을 못해요. 작은 곳에서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속성이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고 대신 그늘도 좀 작은 거죠.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작다 보니까 이제 변용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한 관심을 이미 해외에서는 8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랬었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90년 후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루게 되겠죠. 또 이런 그 축제의 효과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 이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도시들 또는 소위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번화가 이런 것들도 쇠퇴 현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눈에 띄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드웨어를 계속적으로 투입해서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형도 쉽고 비용도 좀 저렴하고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축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작게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관광 이벤트로 지역을 경영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의 신생 어떤 대중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조기에 또는 또 쇠퇴해가는 그런 시설들을 또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단한 비용을 넣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트렌드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도밥도 안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이걸 좀 가변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면서도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 이벤트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축제가 도입돼서 효과를 주게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화산업진흥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산업들, 사업들 또는 상품들, 자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뒤처지게 되고 잊혀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도 쇠퇴하겠죠. 그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모션 전략으로 관광 이벤트와 축제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것은 외래 관광 이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의 시각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와 또 축제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사회적 효과죠.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 느낄 수는 없지만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최소한 몇십 년 정도 관광 이벤트와 축제를 했을 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실상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런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축제와 이벤트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득하게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이제 뚜껑을 막 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십 년 했던 그런 해외에 아니면 국내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효과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 정리를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급 효과 얘기하고 뒤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파편이 돼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아주 개별적인 정보들만 알게 되는 건데 우리 뭔가 하나 개념을 잡고 가게 되면 이야기 전체를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줄기입니다.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도 안에 지금 사실은 이 구조도만 이해하게 되면 뒤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구조도가 이제 관광 이벤트의 이제 구성 모델, 스트럭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미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신선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관광 이벤트의 전체 구조도인데요. 여기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이벤트와 축제에 살짝 구분점이 있었죠, 그죠? 이벤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즐거움을 줘요. 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체성, 고유성, 진정성 부분에서는 좀 약하죠. 그리고 이벤트는 지역 사회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지역 사회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최근에 이제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세계적인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고유성이나 정체성 어느 지역에 한정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남극에 가서도 인기를 끌어요. 그죠? 그런데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폐쇄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아주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 또는 민속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이 환경부터 해서 사회까지 전부 이렇게 한목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드러내서 가게 되면 굉장히 미약해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밖에 즐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폐쇄성만 걷어내면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중심에 선을 하나 그으라, 가상의 선을 그으라. 그러면 바로 여기서 그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어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이벤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축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오래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중심으로 잘 운영되어 오던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꾸려 오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와 그 축제 간의 관계만 정립하면 됐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 지역 사회가 없어도 되니 이벤트 부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축제의 고유한 맛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보여주지 이걸 왜 다 보여주느냐? 관광 이벤트라 그래요. 이제 관광 이벤트는 목적이 단 하나죠. 사실 뭐 단 하나라고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긴 하나 실상은 그래요. 여러분 관광이라는 게 붙으면 앞에 목표가 명확한 거잖아요. 무언가를 하는데 관광객으로부터 뭔가 구매나 또는 방문을 유도하겠다,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조직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후원이나 지원 같은 거, 행정적인, 제도적인, 경제적인 지원 필요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뭐 하다못해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 관광객이 바로 인근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아니면 해외 또 수십 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오려면 아주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명쾌한 수요자도 필요합니다. 흠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럭저럭 잘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그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확실한 효과가 드러나야죠, 투자 대비. 그죠? 그래서 아예 명쾌하게 수요자, 방문자 또는 나아가서는 관광객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 이것은 얼핏 보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없다면 이벤트의 속성과 아주 유사하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관광 이벤트는 그러면 관광객을 어디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곳에 끌어들일게 라는 장소성이 전제돼야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축제와 연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끌어들여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구조도면, 자, 구조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파급 효과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둘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파급 효과를 얘기할 때 분명히 파급 효과를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베네핏이 있고 코스트가 있겠죠. 그죠? 누군가는 관광 이벤트라는 것을 전개했을 때 분명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용의 지불이라는 것은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거예요. 환경적 비용도 포함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냥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비용 편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편익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따로 있고, 그죠? 코스트를 지불하는 이해관계자가 따로 있다라고 생기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갈등이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 지금 학습을 하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주고받는 집단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회에 관광객이 와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는 한편으로는 그늘이 있겠죠. 그것을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 둘 간의 관계, 이 둘 간의 비용 편익이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를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윤곽을 짚어보면 지역 사회가 받는 혜택은 그래요. 관광객이 오면 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왔잖아요, 그죠? 오면 왜 관광객을 끌어모으죠? 예. 관광 소비 지출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비용을 쓴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관광 승수 효과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단기적으로 봐야죠. 그럼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준비한 거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 아주 작게 예시를 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광 이벤트를 도입하는 특별한 또 목적이 있어요. 소위 경제 파급 효과는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고 이 지역이 계속 외면당하는 거예요. 뭐 일테면 그곳에 이제 감옥 아니면 과거에 그곳에 커다란 반인륜적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나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그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예양심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축제라든지 우리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끼리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 실상은 그런 게 아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서 이미지를 역전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부심 고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든지 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사후 활용 효과도 있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축제나 이벤트를 전개했던 곳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모 지역에 전국에 있는 모 지역에 최소한 엑스포 정도를 이렇게 했던 박람회 정도를 했던 지방 박람회 정도 했던 곳에 계신 분들은 그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예술행위, 문화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엑스포 때 굉장히 훌륭한 것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이 잘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정도죠. 예. 그러니까 여튼 그 인식 그러니까 문화활동,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반면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불과 혜택이 각각 따로 전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집단과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소란스러운 거죠, 그죠? 번잡해지고, 그죠? 예. 실제로 여러분 이 오세아니아 호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국자와 출국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이제 2차 자료니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입국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올림픽이 임박하니까 출국자의 수도 이제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잡함과 그죠? 이 소란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축제와 이벤트를 하는 그런 집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개최되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 중에 이제 모 지역에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소위 뭐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긴 한데 달동네라고 하는 곳에서 축제를 한번 전개해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낮에 개최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막 항의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죠. 그래서 저분은 원래 이 지역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이고 부정적인 분인가 싶어서 그냥 지켜봤죠. 근데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이 달동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다 그런 게 있죠. 우리는 고정관념이죠. 그죠? 낮에 일하고 밤에 쉰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분인 거예요. 근데 낮에 꿍짝꿍짝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혜택과 코스트는 동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피로감을 분명히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적절한 어떤 그런 그 코스트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지 혜택이 분명히 주어져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축제라든지 이벤트는 사람 같지 못하고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점, 교통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관광 이벤트로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벌어지는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을 요약은 했지만 그대로 이제 실어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참고 자료를 제가 꽤 많이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6번 지역을 변모시키는 대형 이벤트 전략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메가 이벤트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그죠? 평생 한두 번 참여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죠. 우리 세계박람회나 올림픽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하려면 박람회나 올림픽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외국에서는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뭐 풋볼, 어느 곳에서는 럭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느 곳에서는 요트 뭐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우리가 겪은 바에 의하면 올림픽과 박람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메가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참고 자료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이제 솔직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 때 그 주민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 국가에 계신 큰 도시 정도 되겠네요. 불편해요. 분명히 혜택을 얘기는 하지만 그 혜택이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 외래 관광객,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식당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월드컵 할 때 식당 개조해야 돼요. 예전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편하게 주민들 알아서 잘 드셨는데 그거 다 개조해야 돼요. 왜 신발 안 벗고 이렇게 의자에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개조해야 돼요. 그러면 영업 며칠 못 하지요. 예? 그죠? 이제 그런 불편한 거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교통 체증도 분명히 유발할 테고요. 그죠? 그럴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견디라고 그러고 그것을 혹시 이것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느냐? 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하느냐? 사실 이제 메가 이벤트는 말이죠. 많게는 수조 원, 적게 잡아도 수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은 지방 정부가 대체로 지불하지 않죠. 국가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비로 지원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시가 오랜 기간 동안 세수를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 일순간에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크게는 신도시 개발도 이루어지고 빌딩도 쑥쑥 생기고 지하철도 막 뚫리고 그것을 한번 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사회 하부 구조의 건설이에요. 남는 것은 SOC.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열심히들 이제 노력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된 이제 공공 투자 사업이 이제 레거시로 이제 남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는 잘 이용하게 되면 도시의 매력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유산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랜드마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굳이 랜드마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무형적인 것도 얘기해요. 이제 뭐라고 하죠? 러브마크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인식으로 좀 남게 만드는 이제 그렇게도 하죠. 무형의 뭔가 또 레거시가 좀 남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 하부 구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이벤트 준비 작업으로 이제 도시의 전경이 좀 더 미화되고 사실은 지금 도시의 전경이 미화되고 도시화, 도시개발 이런 얘기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맞지는 않고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요 얘기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죠. 우리 대형 이벤트 이것이 이제 발현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한 중반까지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시의 개발이 막 필요할 때, 재건이 필요할 때 등장했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후대에 들어서도 의미는 있어요.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도시 개발의 또 원천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니까요. 그 내막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 이제 메가 이벤트, 대형 이벤트 자꾸 얘기하는데 이미 학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대형 이벤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대형 이벤트, 메가 이벤트 막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메가 이벤트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캐나다에서 몬트리올 올림픽인가요? 그것쯤 열릴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메가 이벤트에 대한 붐이 막 일었어요. 이제 붐이 일었고 20세기 말쯤에는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앞서 얘기했지만 메가 이벤트를 했을 때 생기는 후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엄청나게 지불을 했는데 노력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게 메가 이벤트는 정치 행정적인 동원도 좀 필요해요. 법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나아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는데 여튼 이제 그때쯤부터 70년 후반쯤부터 해서 이제 메가 이벤트에 대한 정의들을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이게 이제 이벤트와 그러니까 축제나 이벤트 자체가 이해관계자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당연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폴리티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80년 한까지도 이 이념적인 측면에서 메가 이벤트가 사실 좀 많이 쓰였어요. 그죠? 정치적인 행위가 굉장히 연동돼 있어요. 우주 가면 우리 올림픽 할 때 정치 행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죠? 많이 사용됐어요. 이념적 대립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의 살림은 걱정하지 않고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람이 확 지나가고 나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메가 이벤트라는 것이 뭔가 정의되는 게 있어요? 그렇진 않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국제 행사의 큰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방문객 수 뭐 100만,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에서는 뭐 500만 얘기하고요. 뭐 그 지역의 화폐로 뭐 5억 달러 이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 뭐 100만 정도 이상. 100만이면 엄청난 수죠. 그죠? 이상이 되고 지출과 경비가 뭐 수천억 원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특별법 정도는 만들어져야지 메가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주로 거론하는 게 엑스포.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비공인 우리나라에서 열린 엑스포는 다 비공인입니다. 비공인 엑스포였던 우리 93년도에 대전에서 있었던 엑스포. 이제 브라질이죠. 올림픽 이런 정도가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뭔가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어요. 언급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마치 메트로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축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방문객 수로 가늠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Y축이요. 이렇게 보시면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완전히 집계 규모라든지 개방성 부분에서 틀을 벗어나 있어요. 그죠? 벗어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 이벤트라고 해서 살짝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 이벤트라는 부분을 이렇게 개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걸쳐놨는데요. 요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지역 이벤트라고 하면 사실은 폐쇄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겠죠. 태생 자체가 그죠. 그런데 이제 관광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보면 그래요. 축제가 이렇게 있었겠죠.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축제라는 것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관광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관광 이벤트를 보고 있는 거니까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서 한 4, 50년 동안 양적인 관광객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막 증가가 됐는데, 근데 하나의 단면을 제가 끊어서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관광 자원들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사실 관광 자원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 멀리 북극이나 남극이나 오지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늘 가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는 건 없을까라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눈에 띈 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낙후돼 있고 고립되어 있는 축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관광이라는 것을 입혀서 그 폐쇄적인 것을 개방시켜 버린 거죠.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또 양산하게 돼요. 앞서서 제가 스트럭처를 하나 보여드렸죠. 개방이 됐는데 그 지역의 고유한 무언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제2 행위가 2, 3일 동안 계속 있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 굉장히 재밌는데, 관광객을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이 살아가려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벌어지는 그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고요. 아주 짧은 1시간 내지 뭐 몇십 분짜리 그런 것만 탁 보여준 거예요, 관광객. 그러면 한 번만 관광객을 보여주고 말 거예요? 여러 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 그것을 재현하는 그 지역의 집단들도 2박 3일 동안 벌어졌던 그 고유한 문화는 잊어버리고 그것만 연기하는 연기자가 돼버린 것이고, 관광객들도 사실은 2박 3일 동안 있는 그 진부한 거는 관심 없고 얘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자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태생을 갖고 있다고요. 지역 이벤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 이벤트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예. 태생은 한 20년쯤밖에 안 됐지만 이제 저희 이제 여기 광주에 7080도 있고요, 그죠? 보령의 머드 축제, 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하죠. 뒤에 한번 얘기해드릴 거예요. 저기 영국 에딘버러의 밀리터리 태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이벤트라는 거예요. 거의 급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의 영향 정도, 메가 이벤트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죠?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급들이, 규모의 급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게 메가 이벤트보다는 80년대 이후부터는 홀마크 이벤트에 많이 주목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아니면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그 지역의 아주 고유한 축제들을 이벤트의 형식을 빌어서 개방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빌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홀마크 이벤트가 훨씬 소위 가성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메가 이벤트의 영향, 제가 한번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지역을 변모시킨다면서요. 어느 면에서 변모를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참고 자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당연히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렇게 빛과 그늘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빛이 밝으면 그늘도 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OC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크죠. 뒤에 한번 언급하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의 지방 박람회죠. 수백억 원 정도 이제 투여가 됐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오면서 대혼잡을 이루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소위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시체말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옹호를 했던 것이 지역에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역 시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경, 그죠? 저 아주 외곽,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곽이죠. 거기에 여러분 행정적으로 뭔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자원을 논다고 했을 때 순서가 늘 밀리게 되잖아요. 근데 일시에
수십만 명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투자 개발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이제 속내죠. 이제 관광적인 측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관광에서 쟁점이에요. 우리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요. 또 그럴 경우에 또 도시가 쇠퇴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려면 외부에서 수혈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관광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을 재생하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빛과 그늘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끼는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지불해야 될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환경적인 부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시죠? 왜 그 제주도에서 출발한 이제 올레길이 전국에 이제 퍼졌는데 예전에 이제 뭐 어느 지역에 이제 수려한 산세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무슨 길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니 제주의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도 지금 변모했죠, 그죠? 한 10여 명 단위, 20명 단위가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산책하면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 버스 10대가 오더래요. 그럼 버스 10대면 내리면 400명이잖아요. 그죠? 군대 행군하는 것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힐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 둘레길이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던 얘기도 떠오르네요. 당연히 관광객이 오게 되면 물리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이벤트는 정치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으로 뭔가를 경쟁을 통해서 유치를 해내야 되고 가지고 왔을 때 그 엄청난 자본을 국비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집행과 관련한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령은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제 티격태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당장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몇 년간, 그죠? 거의 10몇 년간 준비와 여러 가지 막 그 번잡함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히려 가성비 높은 지역에 있는 축제에 관광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키우자라고 하는 시각이 이제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 이벤트 부분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남겨진 SOC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주어져 있는 게.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메가 이벤트에 대한 이제 체계화가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각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더 여유 있게. 제가 자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제가 시간 안배를 많이 못했네요. 빨리빨리 전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 혜택 부분. 자, 여러분 이제 신규 시설, 도시 인프라, 관광 수입은 익히 이해하실 테고 이제 고용 효과 측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수 확대 측면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인 혜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 부분 1988년도에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88년도에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시드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 마케팅 효과가 이제 많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 이제 관광이 지역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시 부활 또는 도시 재생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피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적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혜택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우리 광주에도 그거 지금 쓰고 있죠, 그죠? 그거를 그냥 건설하자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 야구장 한번 건설하는데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비교적 일사천리죠, 그죠? 중앙정부에서 왜냐면 우리 비용이 아니니까 거의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대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주민들이 또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 메가 이벤트를 할 때 오히려 그걸 먼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인가? 잘못하면 애물단지인데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애물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정치적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웃 나라에서도 지금 굳이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겠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메가 이벤트 얘기를 하면 뭐 앞서서 무슨 혜택,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회 현상 측면에서 요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메가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사회 현상인데요. 요것은 현상 자체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크게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이게 이제 메가 이벤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축제, 관광, 지역에 투입되는 문화 예술 시설, 하다못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요. 사회적 거주지 이동 현상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왜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세입자들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딴 데로, 그죠? 사실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래요. 많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은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가 거기 들어왔으니, 그죠? 들어왔으니 당연히 무언가는 이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과하냐, 그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축제품 제가 이제 뒤에 축제를 말씀드릴 텐데 메가 이벤트보다 축제로 전향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끌어들이는 거죠. 축제를 통해서. 오히려 구심점을 갖게 만들어주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이제 재배치 효과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글도 그리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갈릴 수 있는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이 재배치 효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시드니 얘기했듯이. 자,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예고를 해요. 예고를. 자, 무슨 예고냐면 여러분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 지역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동네에 좀 오실 거고요. 여기 지금 신축한 여기에 요 건물 하나 지었거든요. 여기에 좀 한 달 정도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혼잡해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다 했어.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나가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가던 막걸리집이 있어요. 갔더니 사람들로 바글바글해. 내가 생판 본 적도 없는 외지 사람들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안 되겠구나. 한 달 동안 저기 옆 동네 가서 나 저기 친구네 단골집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와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원래 주민들이 쓰던 그런 편의 문화시설을 외지 사람들이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에요. 보세요. 원래 주민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쓸 사람이 없어. 놀고 있는 거죠. 애물단지죠. 근데 관광객이 와서 얘를 대신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건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현상이에요. 마치 이제 뒤에 한번 언급된 젠틀리피케이션 같은 제가
도시공학자는 아니라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젠틀리피케이션이란 그 말 자체는 이제 영국의 이제 노팅힐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현상을 짚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냥 도시 현상이에요. 이제 고급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사시는 이제 서민들이 이제 밀려나가는 그 현상인데 문제는 리젠틀리피케이션이죠. 그렇죠. 이제 대자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지구에 떨어진 그죠? 저 뭐죠? 그에 의해서 이제 파편이 돼서 나가 떨어지듯이 이제 그건 이제 부정적인 현상일 테죠. 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과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축제는 가능한 측면이 훨씬 더 크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명 효과인데요. 우리 이제 이거 왜 공명 효과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종을 이렇게 쳤어요. 치고 나서 치면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고 막 이런데 결국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죠. 이게 이제 공명 효과인데요. 메가 이벤트일수록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소란스럽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서로 티격태격 외부에 있는 국가들과 막 경쟁하고 막 이러다가 언제 끝났냐는데 그냥 쓱 끝나버렸는데 과연 내게 온 건 뭐지? 소란스럽기만 했지 내게 들어온 베네핏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축제 측면에서는 이런 공명 효과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축제는 지역 주민이 앞서 제가 스트럭처 보여드릴 때 지역 주민의 코스트를 얘기했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명 효과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참여했잖아요. 참여하고 그 참여 코스트에 대한 베네핏을 내가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공명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지역 혜택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단기적 혜택들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혜택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해외 사례들이 이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국의 이제 세필드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철강 산업으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철강 산업으로 굉장히 빛을 발했던 곳인데 지금도 여러분 특수강으로 유명해요. 유명한데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면모는 예전과 못한 거죠. 소수의 아주 부가가치 높은 철강 산업은 있지만 도시 전체가 그런 예전의 활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 그런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변모를 주고자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같은 경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시설을 남겨놓고 사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피겨스케이팅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이런 릴레함메르라든지 이런 작은 도시에서 언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가라든지 레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충족하는 시설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활용하고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6번이네요. 우리 파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변모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은 사라지지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한 장을 통해서 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제 파리 시민혁명 뭐 수차례 한번 일어나서 결국에는 됐고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걸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제 각 유럽이 이제 경쟁 체제가 막 일어나요. 특히 이제 그 프랑스도 이제 좀 늦긴 했으나 그래도 경쟁적으로 여기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농업 근로자들이 이제 도시로 오게 되면서
파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 수용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이 보시면 레미제라블의 이제 표지죠. 도시 빈민이 형성되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의 이제 시민혁명, 이제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급격한 도시 팽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인구의 증가인데, 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막 일어나면서 1852년경이죠. 이제 그 누구죠? 나폴레옹 3세. 우여곡절 끝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도시 개조를 오스만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방사형.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이런 공원 같은 거, 이 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서민들이 좀 공공재로서 즐길 수 있도록 가지고요. 또 이런 뭐 하수 처리라든지 비위생적인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마치 우리는 수백 년 전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시 파리는 1855년 이제 영국에서 만국박람회라는 것을 이제 처음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국박람회 사실 올림픽 다 이런 것들 그죠? 이제 제국 열강들의 어떤 산물인 거예요. 우리의 국가의 강력함을 한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그래서 표현도 그렇잖아요. 만국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도시 개조가 이루어질 때 알렉산더라네요. 그 나폴레옹 3세가 조만간에 국제 만국박람회를 영국에 이어서 우리도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쁜 거 보여줘야지. 도시 개조 우리는 도시를 개조해서 대개조를 했어. 그래서 전 세계에 공개할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 세계는 주변 유럽 열강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개최할 때 이제 에펠탑이 들어서고 이제 만국 박람회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여기가 여의도 광장 정도 될 거예요. 여의도 좀 될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즉 세계에 이제 노출되는 이제 파리 프랑스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파리 대개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박람회의 지역을 변모시키는 그런 기능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요. 몬트리올 나와요. 몬트리올. 자,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진짜 도시를 변모시키고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것만 있어? 전부 베네핏만 있는 거야? 코스트는 없어? 왜 없겠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우리 캐나다의 몬트리올이에요. 이게 이제 빛과 그늘이 있죠. 67년에 이제 열렸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몬트리올을 가면 그죠? 퀘벡에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바이오스피어라는 거 또 샤디즈라는 분이 설계했던 헤빗 67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근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 도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인간과 그의 세계였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였고요. 독일 엑스포, 이게 밀레니엄 엑스포라고 해서 그때 최초로 한번 소개됐던 겁니다. 하노버. 그죠? 여러분 하노버도 이 철강을 중심으로 한 공업 도시 중에 하나였죠.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세빗 박람회 같은 거, 전자기기 박람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사례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도시를 변화시켰다. 이 얘기인데요. 이 독일 하노버 엑스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흥행에는 참패했어요. 근데 참패했을 때 감독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축제를 만들거나 그럴 때 좀 참고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반성을 했어요. 주제가 밀레니엄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흥분을 했대. 그래서 주제를 너무 거대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인간, 자연, 기술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작게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흥행해요. 참패를 했죠. 그러나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 도시를 변모시킨 거죠. 이게 아마 엑스포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심지어 도심 곳곳을 회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는 신도시 개발 측면에서 어느 한 곳이 엑스포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하노버라는 그 도시 곳곳을 점 찍듯이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 놔서 도시 전체를 개조시킨 그런 효과들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이벤트인데요. 이러한 힌트들은 사실은 우리 축제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광주니까요. 7080 이제 충장 축제를 개발할 때 상무신도시라는 것과 동구의 어떤 그 처지가 바뀐 거였죠. 이제 도청이 이제 움직이고 시청이 움직임으로 해서 금남로 주변에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체되기 시작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구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재생시키자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보시면 왜 예전에 그죠? 빈티지 문화 80년대 과거의 추억의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또 핫플레이스로 그죠? 각광을 받는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대형 이벤트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6번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전부 사례들이니까요. 2002년도에 열렸던 여러분 안면도의 꽃박람회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역 개발을 약 10년에서 15년 앞당겼다는 이야기를 했던 곳이에요. 태안이 완전히 충남에서는 저 외곽에 있는 거죠. 여러분 공공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당연히 많고 빈번한 곳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태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뭘 해도 다 후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수백억 원짜리.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에 방문객을 동시에 수십만 명 또는 뭐 욕심부리면 수백만 명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는 인구의 몇십 배가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 도로 건설, 편의 시설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 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번잡하기도 했고 피곤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다. 지역개발 효과를 10년에서 15년 정도 앞당겼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 투자될 거를 가져온 거니까요. 이게 사실 메가 이벤트의 열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역에 거듭 말씀드리면 이때 제가 현장에서 목도한 게 하나 있어요. 인상적인 게 여러분 왜 축제 방문객들 막 하루에 10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제가 이게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때 하루에 7만이 온 적이 있었어요. 7만 하루에 2002년도에 모 날짜입니다. 7만이 왔는데 한 7시 6시 정도에 폐장이에요. 근데 7시 되니까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내가 아침 6시에 이거 보려고 왔는데 그때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죠. 집 앞에서 6시부터 막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데 내가 10시간이 걸렸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때 방문객 수가 7만이 넘어갔어요. 7만.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체가 시작되냐면 한 3만 정도 넘어가면 이 하루에. 그러니까 왜 각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도 물론 관여하고 있지만 왜 방문객 수 통계 낼 때 저는 일테면 2만 5천 사는 어떤 군 단위에서 하루 방문객이 한 5만 왔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늘이 있어요. 그늘.
예, 메가 이벤트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그늘이에요. 덩치가 커서 생기는 그늘이에요. 보시죠. 대표적인 거예요.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 근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몬트리올 올림픽 76년도인가 그죠? 하계 올림픽. 이때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전천후예요. 비 안 셉니다. 근데 요거 갚으려고 지금도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빚을 엄청 졌죠. 흥행에도 실패하고 아직도 빚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노 일본의 동계올림픽 개최하고요. 모라토리엄 선언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개최할 때 임시시설로 만들고 즉각 해체하고 그랬었죠. 리우데자네이루 이건 공사 현장이긴 한데 지금도 빚을 못 갚고 여기 지금 난리 났죠. 경제 파탄 났죠. 네, 그런 빛과 그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그 과거에 저희가 우리 그 여러 이제 실제로 이벤트에 종사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만나고 이러지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지역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국제적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외부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그런 것을 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축제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지역 개발 효과 이런 것을 이제 노리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앞서 이제 목차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 재상입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2010년도 초창기 자료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광주도 있어요. 우리 전남 있죠. 상대적으로 전남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하죠, 그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제 팬데믹 오기 전에 한평을 갔었는데 우리 담당 공직자께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시라고 도시 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 자체가 없네요. 빌딩이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그랬었어요. 이러다가 지역이 없어지겠다. 이거 국토부에 들어가면 있어요. 최신 자료로. 이거 오래된 자료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대구, 그죠? 서울, 대전은 빠져 있는데요. 대전이 서구라고 해서 시청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가장 번화가죠. 거기도 지금 점진적인 쇠퇴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린 건 이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빠져나가는데 하드웨어로는 승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실제 사례로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해외에서 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이미 파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드웨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률도 높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댁에서도 우리도 좀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어 좀 여가 좀 즐깁시다. 야,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머리 희끗해지고 그죠? 허리 아파서 여행 못 가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뭔가. 그러면서도 위험이 좀 적은 또 설사 위험이 생기더라도 변형이 가능한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콕 집은 게 이제 축제라는 유용한 방법들이 하나 생겨났죠. 자,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온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참고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이야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진국형 모델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가 극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죠? 극장을 턱 지어놓고 야, 무슨 영화를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일테면 왜 시나리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지금 있는 요 지역에서 유명한 영화 아니면 극작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 이후에 여기에 극장을 지으면 극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훨씬 더. 그죠? 극장을 먼저 지어놓고 콘텐츠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좀 더 영악한 곳에서는 투자를 받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례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이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미국의 텍사스의 포트워스시의 메인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멀리 덴마크의 프레데릭스 하운이라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거제도 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이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차피 사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 포트워스. 여러분 이제 이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라고 하는 도시 석유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목장 있고요. 잘 사는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에요.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신도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구도심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팍팍해지고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재개발해 버리면 신도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쌍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인 거죠. 축제를 집어넣었어요.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예요. 근데 하필이면 아트예요. 왜? 여러분 텍사스가 말씀드려 잘 사는 곳이라고요. 그림 그냥 그죠? 그림 뭐 그냥 길 가다가 몇십만 원 정도 그림 정도는 하나 사서 집에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한 그죠? 그 일테면 우리 뭐 작은 액세서리 축제를 한 게 아니라 아트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비 수준,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거예요.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기보다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효과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 이벤트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파트라서 무슨 콘텐츠를 넣느냐는 이제 예외예요. 요 그림은 좀 이상해 보이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인구 증가율이 이때가 우리 여러분 2009년도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죠. 근데 텍사스의 요 부분 이 지역이 미국 전역에서 몇 안 되게 인구 증가를 본 곳이에요. 인구 증가를 본 곳이다. 그러니까 효과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트워스에 이 축제를 만들었던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서 설명한 거거든요. 또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그 구도심 지역의 사무실 이용률, 공실률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축제가 주는 효과라 이거예요. 또 사무실 이용률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덴마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덴마크에 프레데릭스 하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파급 효과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떠한 축제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왜 축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도드라진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덴마크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과거에 조선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80년 중반 아니면 90년 초반에 아시아에 밀리면서 도시가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사라졌죠. 여기가 그 항구예요. 뒤에 살짝 보이죠? 그나마 좀 남아 있는 조선소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무엇을 했느냐? 도시 인구가 급속히 떨어졌어요. 급속히 완만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이 도시, 쇠퇴한 이 도시에 사는 나는 뭔가,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체로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극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극하는 분이에요. 이게 얀이라는 분인데요. 여기에서 역사의 구석구석을 찾아냈어요. 크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게 한 18살 먹은 중세 이후죠. 중세는 아니고 뭐 굳이 따지자면 근세 시대 정도 되겠네요. 이 톨덴스키오드라고 하는 젊은 그 장교 병사가 있었던 거죠. 장교겠죠. 누군가를 이끌었을 때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스웨덴이 있어요. 이 스웨덴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둘이 한 번은 막 식민지배하고 여기서 한 번은 식민지배가 서로 앙숙이죠. 근데 스웨덴의 대함대가 만만하고 가까운 여기 프레데릭사운으로 쳐들어올 때 그 톨덴스키오드라는 사람이 함대를 아주 작은 함대를 이끌고 와서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충무공처럼 가서 스웨덴을 무찔렀어요. 그 역사가 사실은 사라지고 잊혀졌는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극화를 시킨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요. 그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축제가 1년 한 번 개최할 때 한 2만 5천 명 정도 유치하는 축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덴마크의 저 구석에 있는 축제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요. 이 덴마크 출신의 미래학자가 이 앞으로의 시대는 소프트웨어의 시대야. 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가 이 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다 동원시켜서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축제를 개발할 때 필요하실지 몰라서 한번 보여드려요. 우리는 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보면 오로지 시각만 이렇게 화려한 것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각 이외에 청각과 후각을 충분히 이용합니다.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양 냄새 막 보여주고요. 부정기적으로 한 10분 내외에 갑자기 꽝꽝 대포 쏴주고 총 쏘고 이래요. 그 연출이에요. 뭐 사람들 긴장시키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기 직전까지 그죠? 일부러 막 나무 태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에 이제 종사하는 거예요.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요. 다 주민들이에요. 자, 이 파급 효과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키운 축제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단적인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프레데릭사운 근처에 뻘이 있어요. 뻘에서 캐는 소금이에요. 이 동상이 이제 톨덴스키오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 하나에 얘가 얼마 정도나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죠? 퀴즈는 아니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물론 여기 여러분 덴마크 크로네가 너무 비싸요. 여기 물 한 병이 8,000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뭐 주냐면 맥주를 주더라고요. 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얼마냐면 90만 원. 이거 굉장히 커 보이죠? 별로 안 커요. 말해요. 소금 한 포대에 90만 원 하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브랜드 효과죠. 톨덴스키오드 영웅의 소금인 거죠. 그런 효과들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축제가 유명해지고 그 지역이 유명해지니까 열심히 소금 장사해서 누구는 가마니를 쥐고 다니면서 팔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염이에요. 이렇게 갯벌 소금 알죠? 이렇게 자염이라고 하는. 근데 요만한 거 하나 팔면 90만 원 그냥 떡 버는 거죠. 물론 여기 물가가 우리랑 다르긴 하지만 이게 축제가 주는 부가가치의 효과인 거예요. 그렇죠? 발바닥에 땀나게 안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축제 열심히 참여하면 그래서 가치를 높여주면 우리도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자긍심도 느끼고 이게 축제가 주는 혜택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이 지역을 이게 조선소였잖아요. 이걸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부셔가지고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남겨가지고 역사지구로 만든 거예요. 테마파크.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긍심도 살리고 이제는 방문객들 알아서 오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방문객 유치해서 이 드높은 자긍심으로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너트 조이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축제가 주는 굉장히 단적인 효과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축제를 통한 도시 재생 계속 가고 있네요. 아직도 7번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사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뒷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행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독특한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야행을 축제라는 다른 이름으로 쓰려고 원래 만들었던 거예요. 축제 말고 우리 축제라는 이름이 너무 진부해. 좀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야행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야행이라고 붙여지게 됐는지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어느 날 서울 중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중구 왜 덕수궁 있는데 그 동네가 중구예요. 거기에서 대표 축제를 하나 개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가서 현장을 봐야죠. 현장을 보니까 웬걸 그거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중국 관광객들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가 와서 오직 교통체증을 유발할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6시쯤 됐을까요? 야, 언제 그랬냐 싶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가 그 기업의 본사도 있고요, 관공서도 있어요. 근데 퇴근 다 하고 댁에 가시거나 저기 한강 이남으로 전부 가서 회식하시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이 중국의 관광객들은 여기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스트럭처 보여드렸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뭔가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전혀 아니 내가 와가지고 혼잡하고 피곤한 건 있는데 난 뭐지? 주민들 그죠? 여기 있는 그럼 가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니까 문을 닫죠. 그래서 그러면 밤에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건 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지? 보니까 여기가 중구라는 곳이 서울의 중심이었잖아요. 한양에. 그러니 덕수궁을 비롯해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유적지가 꽤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걸으면서 뭔가를 재현하고 구현만 해줘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최소한 여기서 주무시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밤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제공할 수 있겠다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렇게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교육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축제의 주요 고객들은 사실은 아이를 동반한 여성 중심의 교육형 관광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밤에 여기서 주무실 필요는 없이 잠깐 즐겼다가 공부하고 갈 수 있겠구나. 즐겁게 덕수궁 돌담길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야행이라고 했고요. 요 안에 이제 세부적인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야간에 밤에 사람들을 끊어 모으는 효과를 노리게 했던 거죠. 이제 이거를 보면 사실 축제 양식을 좀 바꿨긴 했지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나 사실은 우리가 뭔가 축제나 이벤트를 할 때 특별한 걸 찾아요. 그죠? 이 특별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야행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뭔가 특별한 소재를 찾으려고 안 해도 시간이 특별하면 특별해질 수도 있겠구나.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축제 때 쓰고 있는 별도의 별다른 양식 아니에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만 이걸 언제 보여줘? 밤에 보여주니까 특별했다 이거예요. 시간을 비틀어도 굉장히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간에 밤에 뭔가 특별해질 수 있는 활성화를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문화재청의 정책 사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국에 42개의 야행이 펼쳐지고 있죠. 이게 아주 절묘해요. 여러분 한여름에 폭염이 있잖아요. 팬데믹이 오기 전에 19년도에 폭염이 있었어요. 18년도에. 딴 데 이벤트는 너무 폭염이라 여러분 해운대도 소위 잘 안 됐대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바닷물이 끓어서. 그런데 오로지 인기리에 집행됐던 것은 이 야행밖에 없었어요. 밤은 일단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보여드려요. 요거 인천의 중구청 앞에서 이제 이 야행이 또 전개됐어요. 이 중구청 요 앞에 요 거리예요.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요. 옛날 그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요게 이제 단적인 게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하드웨어. 이제 제가 중요한 이제 인터뷰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터뷰할 때 여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다가 이 창고거든요. 요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문객이 공연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문객이 막 움직이면서 활성화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오래 사셨던 지금 뭐 한 80 이상 되신 여성 할머니 있죠. 여쭤봤어요. 여기는 밤 9시가 되면 고양이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야행을 통해서 방문객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던 건 내 70평생, 80평생이 처음이다. 저 6.25 때 빼놓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죠. 물론 그분은 혼잡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인상인 거죠, 그죠? 다른 인상인 거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거리예요. 여기 알고 있는 여러분 신포만두, 차이나타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신포만두도 잘 되고 차이나타운도 있는데 가운데 껴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야행을 해서 지역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요. 8번째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침체되어 있는 그 특별한 지역의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쭉 사라져가는 얘를 다시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주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회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장기화시킬 수 있고요. 이 쇠퇴를 좀 연착륙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동적 활성화라고 불러요. 여기도 이제 글에 나와 있는데 글에 나와 있는 사례를 직접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게 경북에 있는 고령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뭐 같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려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고대의 무덤 가지고 조상의 무덤으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여기 경북 고령. 이게 제가 이제 여담이 있긴 한데 시간상 좀 제외하고요. 이렇게 무덤을 통해서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구의 경계선에 경북이 있는데 그 바로 옆 동네가 여러분 합천군이에요. 합천군은 그죠?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죠. 그러면 고령은 사람들이 몰라요. 합천군이에요. 소위 여기는 88 올림픽 지금의 도로 만들기 직전에 88 도로가 있을 때 고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속 80km로 지나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합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 단적인 예로 이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를 개최했을 때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59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군청에 계신 분들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은 도심에 있는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65년간 한 번도 고령에서 교통 정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무덤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이 고령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가야 시대, 가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지역이 축제를 통해서 대가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브랜드 효과예요. 한번 보시죠. 충남 보령 그러면 뭐 안 떠올라요. 근데 머드 축제하면 보령 떠오르죠. 여러분 경남 진주 그러면 복잡해. 근데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있죠. 뭐 있죠? 유등. 그럼 진주 떠오르죠. 이게 브랜드 효과거든요. 대가야 고령, 고령 대가야. 요 등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첫 해 벌어질 때 지금 제가 있는 이쯤에 그때 당시에 군에서 만든 박물관들이 막 만들어지고 군이 경영하는 거예요. 첫 해 만들어질 때 이 축제를 하면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사에도 남아 있을 텐데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자가 없는 박물관으로 몇 년 동안 이 축제를 운영하는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생긴 거죠. 축제를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무덤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붙였어요. 나중에는 여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박물관이고요. 여기 무덤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가시면 그래서 대가야 테마파크라는 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방식을 따지자면 선 소프트 후 하드웨어가 된 거죠. 먼저 여기에 대가야 파크를 만들었다면 그죠? 힘들었겠죠. 근데 축제의 수요가 계속 늘고 계속 방문객이 증가하니까 그 수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죠? 연장시키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졌고요. 아직도 동적 활성화예요. 이 서구 힐링 우리 저 대전에서 와서 서구 힐링. 요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죠. 여기 중앙청도 있어요. 정부청사, 정부청사 있고요. 이렇게 이게 제일 번화한 곳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쇠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요. 그 텍사스의 포트워스의 메인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처럼 여기 아트 페스티벌을 좀 넣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수요가 좀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동적 활성화를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요거죠. 여러분 여기가 샘머리 공원이고요. 사실 여기에 이것을 사실 보라매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보라매 공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공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서구라고 하는 이 둔산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작은 산 아래에 이제 비행기 갖다 집어넣고 이륙하고 하는 요게 활주로예요. 근데 이런 공원들이 긴 이 활주로 형태의 공원들이 몇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근데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쾌적한 공원을. 그래서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축제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숨겨져 있던 이 공간을 축제가 활성화시켜 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 이런 곳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다음에 보여드렸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잊혀진 공간인데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묻혀졌다 이럴 때 과감하게 축제 공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와 여기 관공서고요. 여기와 여기가 중요 상권이에요. 근데 상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절이 된 거예요. 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지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상권과 상권을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 동적 활성화도 있었지만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여러분 앞서 제가 시간이 특별해지면 축제도 특별해진다. 특별한 축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소와 공간이 특별해져도 축제가 특별해질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이 동적 활성화의 이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고 종료할게요. 자, 이제 9번째입니다. 특화산업진흥입니다. 이제 잊혀졌었던 아니면 없었던 산업이 축제를 통해서 부활하거나 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이제 일본의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제 도물 축제, 하모노 축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본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직업군들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격변을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 해체가 돼서 그러지. 일본은 도공들만 있는 그죠 지역, 무슨 대장장이들만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 그 일본 우리 어릴 때도 일본 갔다 오면 막 칼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식칼 같은 거 이런 게 수입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제 재래식 칼이니 일본 사람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축제의 이 판매 전시 콘텐츠가 영향을 좀 미쳤어요. 여러분 보시면 가게에서 안 팔고 가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팔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축제에서 또 벤치마킹에서 꽤 많이 활용했었어요. 자, 이천 도자기 축제, 그죠? 여러분 이천 도자기 축제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관광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처음 시작된 축제가 3개 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축제, 그리고 통영의 그 나전칠기 축제 있었고요. 그 다음엔가요? 금산의 인삼 축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즉 폐쇄적으로 지역 사회 정도만 이렇게 공동체적인 축제를 벌이다가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축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 개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 축제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입구에 갔을 때 구분하는 명쾌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저 학생들하고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이 우리 저기 퀴즈도 내고 그랬는데 관광 축제는 안내소가 있어요. 지역 축제는 안내소가 없어요. 필요 없죠.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고 밥집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근데 이때 사실 안내소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중시 여기기 시작했었죠. 자, 한산 모시 축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특화산업진흥. 여러분 이제 모시 얘기와 축제를 같이 엮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모시 요즘 안 입어요, 그죠? 안 사고, 그죠? 그리고 얘가 탄력성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등치도 웬만하면 예전 적은 등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한번 입으면 스타일이 중요한데 한번 무릎 한번 접고 나면 얘가 쭈글쭈글 그죠? 그리고 워낙 비싸요. 그래서 이 한산이라는 곳에서 이 축제를 하면서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숙종 때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현금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사재기하고 또 아주 그 대갓집에서나 상복으로 쓰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시신에게 돌아가신 분. 근데 지금은 안 쓰죠. 그러니까 삼배가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게 최고였죠. 왜냐하면 최상의 직무를 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최고의 옷을. 근데 이제 숙종 때에 아마 그 루머를 퍼뜨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워낙 고가고 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자꾸 모으니까 이거 쓰면 이거 돌아가신 분에게 쓰면 후손들 뭐라고요? 백발이 된다고요? 뭐 그런 루머들 막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죠. 여튼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안 맞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격이 왜 비싼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관광객들에게 이게 비싼 이유. 여러분 이걸 만들 때 아마 옆에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이 모시를 만드는 분들은 막 이가 톱니처럼 돼 있고요. 이 무릎에다 이렇게 비비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 섬유질들을 같이 뭉치니까 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릎이 막 거칠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나오는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또 이게 모시가 이제 하얀색으로만 과거에 오래 사신 분들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제 모시 패션쇼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세련되게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축제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시 산업단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 같은 거를 개발함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다음이 10번째입니다. 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객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교지에서는 춘천의 인형극제 또 마임축제 이런 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빼와서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테고요. 11번째에는 이런 거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눈으로 정상적이든 정량적이든 지금 눈에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닌데 서서히 서서히 마치 스펀지에 물이 머금듯 아주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보령의 머드 축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눈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보다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분명히 관광객도 유치하고요. 또 지역의 브랜드 효과를 가져온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지역이 유명해지니까 과거에 도시가 이렇게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도시 확장의 근거가 된 거예요. 축제가 유명해지니까 도시 확장의 근거가 돼서 여기에 지금 현재 뭐 여러 호텔도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축제를 한 20몇 년 동안 축적해 오면서 된 거죠. 그 얘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투자를 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영국의 에딘버러. 요거 사실 재밌는 뒷얘기가 있는데 시간 제약이 크네요. 뒷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에딘버러 축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딘버러 축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에딘버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안 가보셨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건 없어요. 에딘버러 페스티벌 지 정도는 있겠죠. 이때가 마치 이 사람들 리그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골프 대회도 왜 오픈 대회 있고 그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컷오프 시켜서 특별한 그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게 일부 리그예요. 8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북쪽 스코틀랜드 쪽은 8월이 제일 좋아요. 8월이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흥행의 최고의 축제들은 8월에 몰리고 좀 떨어지면 딴 데로 가. 다른 계절로 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6개, 5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8월에 서로 겹치게 만들어서 그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밀리터리 태투예요. 이 태투가 이제 문신이 아니라 탭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뚜껑 닫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야, 술 그만 먹고 이제 저기 성 안에 들어가서 야영지로 들어가야지. 그만 뚜껑 닫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비경제적 효과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한 2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특히 스코틀랜드 1차 세계대전도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워낙 척박하게 살았어요. 척박한 곳에서 어렵게 살고 또 그 차별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 지역별로 어쨌든 도시는 재건돼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자 모여봐 우리 에딘버러 시민들.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분들은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상위군인 아니면 그죠 사망자 명부에 있는 거죠. 이 침체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뭉치자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에 보니까 온전하게 남아 있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군대 문화밖에 없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군대 문화 중에 사람을 흥분시키고 뭐 이러는 거 지금도 쓰고 있죠. 백파이프 연주. 이거는 죽지는 않잖아요. 스코틀랜드 거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상징은 에딘버러 이 꼭대기 있는 성이에요.
광장으로 모여.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지 않아. 지금 우리끼리 힘들고 눈물 나올 정도로 피폐되었지만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우린 굳센 스코틀랜드인이잖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매년 모여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부터 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이제 여가 생활도 좀 즐기고 어디 가서 좀 보고 또 사실은 이게 스코틀랜드가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곳이에요. 이게 초목도 좀 있고 뭐 이렇게 8월에 어디 좀 놀러 가야 되고 시원한 곳에 지중해까지 가기는 너무 비싸고 8월에 선선한 곳 스코틀랜드 좋잖아요. 가서 관광객들이 오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신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 왜냐면 우리도 가면 신나는 거 원하잖아요. 이거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지금은 이거 끝난 뒤에 바로 예약을 해야 될 정도예요. 이제 이게 광장이고 에든버러 성인데 얘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서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에든버러 성이고 로얄 마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냥 사람들로 꽉 차죠. 제가 이제 휴대폰을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영악한 외국인이 바로 팍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주워 주지. 팍 차가지고 쫙 금이 쫙쫙 가가지고 그래도 국산 휴대폰이 튼튼해요. 죽지 않았어요. 여튼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우중충한 곳이 지금. 이게 이제 동적 활성화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축제라는 것이 잘 케어됐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이 면면이 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축제가 주는 뭔가가 있다. 분명히 눈으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경제적인 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도 보면 생활과 환경이 또는 무언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축제 계속 만들고 기존 축제 없애버리고 이러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막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시각도 필요하겠죠. 하겠으나 왜냐면 사실 축제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로 눈앞에 효과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축제를 계속 관리하고 지속시켰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경제적인 효과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계속 해주고 꾸준히 애정을 가졌을 때 지금 말하는 이런 효과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아마 오늘 또 그 저번에 그 파급 효과 우리 축제 이벤트 파급 효과 전반 우리 했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하셨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들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좀 느낀 게 다르고 또 배운 것이 항상 더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저희들 저쪽에서 할 텐데요. 하고 나서 저녁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전부 한번 더 드리고 그때 또 혹시 이제 못 오실 분도 미리서 얘기하고 그래서 장소는 우리 박범순 부장이 그 우리 좋으신 대로 그렇게 먼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석장호 우리 저 팀장인데 저기 유동축제 진주 유동축제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 강의를 해줄 겁니다. 굉장히 콘텐츠가 좋습니다. 특히 진주 유동축제는 캐나다까지 이제 수출된 그 축제고 그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억짜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고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그 산업형 축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강의를 해주신 김주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